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최근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거의 좌절이 되었죠.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봅니다. 한국에는 항공모함이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왜 쓸모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유를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해군에서는 1990년대부터 항공모함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해군에 수리만 해준다면 당장 작전이 가능할 정도의 항공모함이, 그것도 엄청나게 헐값에 도입될 뻔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키예프급 항공 중순양함입니다. 과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60년대 당시 소련은 연안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적국이 쳐들어오면은 연안에서 적국 함대가 못 들어오게끔 막는 접근 거부 전략을 주력으로 채택했었는데요. 카신급 방공 구축함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면서 드디어 미 해군과 수상함대 전력으로도 맞설 수가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해군에서 항모파가 이제는 연안만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양으로 나아가서 미 해군과 맞다이를 뜰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자고 주장했죠. 근데 당시에 정규 항공모함만 37척을 보유하고 있던 미 해군한테 어줍잖게 항공모함 몇 척 만들어가지고 개긴다고 해봤자 훌륭한 살자행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잠수함파가 우리 앞마당이나 똑바로 지키고 보자고 맞서게 되면서 항공모함 사업은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연안이 너무나도 길고 대양으로의 출구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잠수함파가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소련의 수상함대 역시 연안에 적이 못 들어오게끔 하는 접근 거부 전력에 초점이 맞춰져서 키워졌고요. 대신에 잠수함대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려난 항모파는 불만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당시 밀려났던 항모파는 정규 항공모함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보다 좀 축소되고 이상한 개념의 항공모함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대한미사일을 잔뜩 단 그런 순양함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대자매기들도 미사일을 유도해주면 되잖아. 그럼 장거리에서도 미 항모를 조질 수 있어. 그리고 수직이 착륙기 띄워가지고 함대 방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자매기들이 있으니까 잠수함 잡을 수 있지. 호위함도 필요 없어. 혼자 작전할 수 있어. 당시에는 이게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전투함이 자체적인 레이더로 적함을 탐지하고 대한미사일을 유도해주기에는 아무리 긴 사거리 대한미사일을 장착해도 수평선 한계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수평선 너머의 적은 탐지하거나 미사일을 유도해주기가 너무 어려웠죠. 이 때문에 소련에서는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해가지고 수평선 너머의 적도 탐지할 수 있는 OTH 레이더를 갖다가 많이 개발했는데요. 이거는 정확도가 좀 낮고 오차도 커가지고 도무지 대한미사일의 유도용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대수상 레이더를 장착한 대자매기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수평선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죠. 게다가 대자매기가 여러 대면은 적을 좀 더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유도도 훨씬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여러 발 장착한 순양함에 드립다 큰 비행갑판을 장착해놔서 대자매기들이 우르르 떠가지고 적함을 찾아가지고 순양함이 미사일만 쏘면은 그 대자매기들이 중간 유도를 해주는 식으로 유도를 해주면은 장거리까지 유도를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이때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한 가지 방향을 결정해놓고 나서 이상한 딴짓거리는 잘 안 하지만 소련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육군을 예를 들자면은 쓸데없이 주력 전차만 3종류를 갖다가 생산해가지고 배치하는 등의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련 당국에서는 항모파들을 달래주려고 항모파들이 주장하는 이런 이상한 컨셉의 항공모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등장한 게 항공모함은 아니고 항공 중순양함 형태인 키예프급 항공모함이 등장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42,000톤으로 거의 정규 항모인 샤를 드골급이랑 체급이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했었죠. 잠수함파의 반대로 인해서 정규 항모는 건조할 수가 없지만 체급은 동일하되 이상한 목적의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대리만족하는 거였어요. 모양은 진짜로 거대한 미사일 순양함 옆구리에다가 비행갑판을 달아놓은 형태였습니다. 무장도 어마어마해가지고 P500 초음속 대한미사일 8발이 장비가 되었는데요. 이 미사일은 무려 무게 4.5톤짜리 거대한 대한미사일로 사거리 550km라는 장사정을 자랑했고요. 수평선 한계 때문에 모함에서 유도가 어려우면 대자매기가 대수상 레이더로 중간 유도를 대신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에 가까워지면 자체 레이더 시커를 켜고 알아서 적함에 가서 때려 맞는 똘똘한 물건이었죠. 게다가 이 미사일을 일제사로 발사하면 절반은 미 항공모함으로 돌진을 하고 절반은 주변의 호위함들을 노리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모전단의 호위함들이 자신이 먼저 방어해야 되는지 아니면 항공모함에 날아 들어가는 대한미사일을 먼저 방어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최고 속도도 마하 2.5라 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고 탄두는 무려 900kg짜리 관통 후 폭발 탄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튼튼한 미항모도 한 방에 무력화가 가능했습니다. 76mm 함포도 장착했고요. 개량형에서는 100mm 함포로 바뀌었으니까 함포 화력도 출중한 편이었습니다.
대공 레이더 시스템도 헬기나 전투기의 공중관제까지 염두에 둬야 됐다 보니까 최대 탐지거리 600km짜리의 방공관제 레이더인 MR600이 장착되었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3차원 레이더이긴 하지만 방공관제용으로 쓰기에 딱 적합한 물건이라서 대공 전투용으로 150km짜리 탐지거리를 가진 프레간 레이더가 별도로 장착되었습니다. 이 프레간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들을 사거리 30km짜리 슈토름 함대 방공 미사일이 요격을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두 발의 미사일을 장비해 놓은 연장 발사기를 2개나 장비해 놓은 데다가 동시 단목표 대응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유도는 좀 어려웠고요. 약간 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덜 떨어진 물건이 적기를 제대로 격추를 하지 못할 경우에 근거리에서도 이제 적기를 막을 용도로 사거리 15km짜리 5사 야전 방공 체계를 개조해가지고 연장 발사기로 또 2개를 장비해 놨는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중 가면은 그냥 함대 방공은 때려치우고 네 한 몸이나 잘 지켜라 하면서 함대 방공 미사일이 빠지고 사거리 12km짜리 킨잘 계한 방공 미사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토르 수직 발사형 야전 방공 체계를 해상형으로 개조한 물건인데요. 사거리는 좀 줄었어도 무려 192셀짜리 수직 발사관에 장비가 된 이만큼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 쏟아부을 수가 있어가지고 동시 다목표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해졌죠. 자세한 사항은 북괴 토르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부포 겸 대한미사일의 모든 요격 시도가 실패했을 경우 최후의 요격을 진행하라고 30mm 게틀링건인 AK-630 8문이나 장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레이더 연동 사격만 가능하다 뿐이지 대한미사일을 능동적으로 추적해가지고 자동으로 예측샷을 때려주는 시우스로서의 능력치는 매우 부족한 물건이라서 한계가 많습니다. 얼마나 부족하자면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거 6개 달아놓은 미사일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이 꼴랑 대한미사일 2발을 못 막아가지고 용궁에 갔을 정도니까요. 대잠 체계도 훌륭합니다. 사거리 24km짜리 비키르 대잠 탄도미사일이라는 아주 해괴한 물건을 달아놨어요. 탄도미사일이다 보니까 시시각각 이동하는 적 잠수함을 때리기에는 매우 부족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킬로톤짜리 핵탄두를 장비해놨죠. 동시기에 미 해군도 서브록 같은 핵탑재 대잠 로켓을 운영했었으니까 특별할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야만의 시대에 탄생한 흔한 무기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 잠수함이 너무 가까운 거리로 접근해와가지고 비키르를 쏘면은 동기어진하는 상황이다? 그럼 533mm짜리 5연장 중어뢰 발사기를 이용해가지고 이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가벼운 경어뢰를 갖다가 대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가볍다 보니까 많이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소형함에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구권에서는 크고 아름다운 중어뢰를 갖다가 소량만 장착해서 쓰는 교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다만 중어뢰다 보니까 경어뢰보다는 깊이 잠수가 가능하고 또 능력치도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RBU-6000 12연장 대잠 로켓 발사기도 장비해놨습니다. 사거리는 5.5km고요. 단순히 폭뢰에 로켓을 달아가지고 먼 거리까지 폭뢰를 날려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했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어뢰 기만 장비들도 장착을 해놨죠. 센서도 대잠 헬기에 더해서 초대형 함수 소나와 예인 소나까지 갖춘 아주 호화로운 구성이라 가지고 장거리에서도 능히 적 잠수함을 탐지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딴 게 어떻게 항공모함이냐고. 그냥 미사일 덕지덕지 발라놓은 전함이지. 그래서 함재기 운영 능력은 거의 옵션 수준이었습니다. 함재 전투기로 개발한 야크-38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수직 이착륙기가 진짜로 수직 이착륙식으로 운영되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거운 전투기를 갖다가 엔진의 깡추력으로 공중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연료나 무장을 만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직 이착륙 과정에서 연료 소모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재급유를 받지 않으면 엄청나게 전투 행동 반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수직 이착륙 방식인 해리어 전투기를 운영할 때는 최소한 이륙이라도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가지고 단거리 이륙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미국제 강습 상륙함들은 갑판 길이가 엄청 길다 보니까 해리어의 노즐 각도를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단거리 이륙을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러면은 연료나 무장의 제약이 조금이라도 덜해지니까요. 그러나 키예프급은 스키 점프대도 없고 비행 갑판도 쪼매납니다. 그래서 오로지 수직 이착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투 행동 반경이 엄청나게 짧았죠. 게다가 별도로 공중급유가 가능한 그런 기체도 없어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무장도 500kg짜리 폭탄 2발이나 단거리 대공미사일 2발로 제한되었으니까 사실상 함대 방공 임무도 지상 타격 임무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수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속도도 마하 0.9밖에 안 돼가지고 아음속인데다가 수직 이착륙용으로 탑재해놓은 리프트팬이 정작 비행할 때는 데드웨이트가 되어버리니까 비행 성능도 절망적이었고요. 신뢰성도 막장이라 가지고 수직 이착륙기가 결함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물건이었어요.
자세한 것은 심각한 결함이 시달린 전술기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자체 무장이 튼실하니까 혼자서 단독작전 뛸 수 있다? 이것도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비슷한 컨셉으로 나왔던 항공전함들이 사장되면서 끝난 개념입니다. 대형함이다 보니까 막상 전투에 나가면 탐지되기도 쉬워요. 당연히 고가치 표적이다 보니까 탐지가 되면 적들이 이거 하나 격침시키려고 우르르 레이드 뛴단 말이에요. 이러면 현대적인 이지스함들도 막기가 어려운데 70년대에 나온 키예프급이 이런 파상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과 무장이 있나요? 따라서 혼자서 적들을 막기도 어려운데 이 키예프급에는 함의 자체 무장과 함재기들의 무장 그리고 항공유들까지 한가득 적재가 되어 있는 그런 전투함이란 말이죠. 이거 대한미사일 한 방만 맞아도 유폭으로 갱침될 확률이 높아요.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대잠 헬기로 유도해준다는 개념도 약간 빛이 발했습니다. 1980년대 소련은 추적 레이더를 부착한 값비싼 저궤도 위성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돈지랄을 해서까지 대한미사일의 위성유도 시스템을 갖다가 유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위성이 안 지나가는 궤도이거나 혹은 위성이 지나가고 없을 때는 못 쓰는 유도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중간 유도해주는 수단이 굳이 대잠 헬기이 아니어도 가능했단 말이죠. 그럼 남은 능력은 대잠 헬기로 잠수함을 잡는 능력밖에 없어요. 결국 대잠 헬기 순양함이라는 컨셉으로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키예프급의 기관은 증기 터빈 방식이라 가지고 가속력이 구립니다. 따라서 대잠 목적으로 쓰기에도 현대전 기준에서는 부족합니다. 결국 이러한 비효율성이 지배하던 소련은 1991년에 개같이 멸망을 했습니다. 신생 러시아는 돈이 없어가지고 대다수의 수상함들을 굴릴 수가 없어서 많은 전투함들이 항구에서 방치된 채 시뻘겋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대형함이라서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사용되는 목적은 한정적인 키예프급 항공중 순양함들을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게다가 키예프급 4척 중에서 3척은 소련의 경제가 막장화가 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기관 고장이나 화재로 인해서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고요. 그리고 당시 러시아한테 이것들을 수리할 여력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만든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키예프급 항공모함들을 조기 퇴역시켜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동안 빠진 운영비라도 좀 반가이를 해보려고 고쳐서 정식으로 중고나라에 올린 것도 아니고 해외에 고철로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한국의 영유통이라는 곳에서 이 4척의 키예프급 중에서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을 70억 원에 낙찰해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0억 원이면 고작 K1 전차 2대 값이거든요. 따라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진짜로 고철 목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2척 다 정상인 상태가 아니었는데요. 민스크는 기관이 터져버려가지고 정상적인 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요. 이마저도 5년 동안 방치당하면서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죠. 노보로시스크 역시 화재 사고로 인해서 기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영유통 측과 러시아 해군 측이 긴밀하게 조율해가지고 어찌저찌 함을 예인해서 이동을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그 속도는 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항구를 거치면서 이상한 현상이 목격이 되었어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러시아 측도 이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게 맹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주변국을 침공할 수 있는 무기인 항공모함을 고철로 속여서 러시아로부터 몰래 밀반입해오려고 한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1975년에 호주 해군이 쓰다가 퇴역시킨 항공모함인 시드니함을 고철 용도로 들여와가지고 이미 성공적으로 해체를 해가지고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국의 반응은 사실상 억가로 보여졌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은 거품 경제가 붕괴가 되고 자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독도망언, 역사왜곡 이런 거 하면서 막 한국을 도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을 정도죠. 이 때문에 반일 정책을 고수하는 한국에게 일본이 엇가질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김영삼 대통령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정부는 단순히 이것은 고철 목적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내각조사실, 즉 일본 정보국에서 수집해온 증거자료들을 언론에 폭로해버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봐, 레이더랑 무장 콘솔이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게 고철 상태라는 거야? 야 그리고 너 러시아 자꾸 그러면 너 중고차 안 준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한국 정부랑 러시아 정부였어요. 왜냐면 분명 고철 목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중요 장비들은 다 탈거가 돼 있다고 체크가 되어 있거든. 이에 1995년 3월에 러시아 정부의 명령으로 극동 세관국에서 조사차 올라타본 결과 놀라운 광경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들을 제외하면 진짜로 일본 측의 주장대로 전자장비들과 무장들이 모두 다 살아있었던 것이죠. 러시아 측의 속사정은 이랬습니다. 원래 고철 목적으로 넘겨주는 장비라면 당연히 중요 장비들은 미리 다 탈거하고 나서 넘겨주는 것이 국룰인데요.
이 장비들을 탈거하는 데는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작업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 러시아 해군은 다른 일반 전투함들도 운영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다 시뻘겋게 녹슬어가는 거 방치하고 그럴 때였다고요. 그래서 돈 아끼려고 탈거했다고 체크만 해버리고 깔아친 다음에 그대로 넘겨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블랙 요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중요 장비가 탈거되어 있는지 몰래 실사를 했던 것이고요. 예상대로 중요 장비가 탈거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물론 고철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항공모함을 한국이 도입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핵무기도 아니고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한테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한국의 국방력이 헐값에 강화가 되거나 혹은 기술이나마 유입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한 것이죠. 게다가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다가 투자도 해주고 또 중고차도 몇백 대씩 공짜로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의 위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러시아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러시아 세관과 해군의 입회하에 두 항공모함에서 중요 장비들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고요. 진짜 고철 상태로 한국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항공모함을 예인했던 예인선의 선장은 놀랍게도 러시아 해군의 참모 차장을 지냈던 이고르 마호닌 제독이었는데요. 그는 한때 미 해군과 맞서 싸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함대를 이끌었지만 결국 조국은 무너져 내렸고 주력 항공모함인 키예프급들은 전부 다 고철 신세로 자신이 직접 끌고 해외로 인도하러 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한때 위풍당당한 유용을 자랑하면서 대양으로 헤쳐나갔던 항모들을 추억하면서 선장실에서 남몰래 보드카 한 잔으로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죠. 절망과 슬픔에 빠진 채 그가 포항항에 도착하니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함장 나오라고 하면서 항모에 돌을 던져대는 한국의 환경단체들이었죠. 당시 환경단체에서는 항공모함을 해체하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러시아에서 수많은 배들을 고철 용도로 들여와가지고 해체한 적이 있는 만큼 이는 핑계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들 항모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개입한 일본과 같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법한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봐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사주를 받아가지고 시위를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타국이 기업을 통해가지고 시민단체에 후원을 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는 거는 이쪽 업계 국룰이거든요. 사정이 어찌되었든 자신이 이끌던 주력함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외국에 팔러와서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되는 제독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우통을 벗어제끼고 뗄리안식화 차림으로 이들 앞에 나가가서 외쳤습니다. 야, 내가 함장이니까 다 들어와 이 새끼들아. 불공국 성님에게 기세가 놀려버린 환경단체의 애견남들은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호다닥 역돌격을 실시했으니 이 어찌 기합이 아니야 소리야.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199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역유통과 하청업체들은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피곤에 절은 채 항모를 해체하려고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는 러시아 측이 준비한 1995년 크리스마스 선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요 장비들 중 많은 수가 겉보기에만 손상이 되어 있을 뿐이지 많은 수가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러시아 세관과 러시아 해군이 공동으로 중요 장비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있는 무장들이랑 레이더 장비 이런 것들은 다 철거를 했는데요. 문제는 내부에 있는 전투체계들을 갖다가 철거를 하려면은 전문 인력들도 다 데리고 와야 되고 또 나사 빼서 철거하고 밖으로 빼낸 다음에 크레인으로 들어올리고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오랫동안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 세관과 러시아 해군은 현실적으로 그런 시간과 인력과 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해 갈 수 있는 장비는 철거를 해가되 철거가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은 그냥 대충 세열수류탄 한 발 까놓고 나서 철거시켰다고 갈아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전투정보실에는 세열수류탄 대충 한두 발 까놓은 거 가지고는 쉽게 손상이 어려울 정도로 크고 튼튼한 장비들이 많죠. 이 소식을 접하자 곧장 안기부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중요 장비들을 철거해가지고 어디론가를 가져갔다고 하며 나중에 함이 철거되는 과정도 매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을 해놔가지고 함의 구조와 설계를 철저하게 복사할 수가 있었죠. 덕분에 한국은 항공모함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설계로 만들어졌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대로 된 항공모함이 아니라 러시아식 항공중 순양함이었다는 사소한 찐빠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도 한국한테는 아주 값진 일이었죠. 다만 한국은 이 항모를 다시 재생시켜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사고들로 손상이 된 함이기도 했고요.
고쳐서 쓰기에는 차라리 새 거 한 척 만들어 쓰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서였기 때문이죠. 덕분에 김영상 정부에서는 키예프급 항공중 순양함을 본딴 김영상급 항공모함까지 기획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영상급 항공모함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근데 항공모함이란 무기체계 자체가 한국에게 쓸모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당하게 항상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영상급 항공모함도 결국은 필요성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초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후의 항공모함 사업들도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좌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키예프급을 통해서 얻게 된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키예프급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굳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데뿐만 아닌 연관된 분야에 적용시킨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